지난 영상에서 리얼돌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후반에 중간중간 에피소드들은 추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제가 댓글을 보니 역시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지시로 리얼돌을 만들어낸 이야기가 가장 흥미로워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40년도 프랑스 파리로 파견된 많은 독일군이 성병인 매독에 감염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처음에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를 히틀러의 무장친위대 아시죠? 그 악명 높은 그 무장친위대 SS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총책임자인 하인리히 힘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인을 파악하기에 이르고 독일군이 파리의 매춘부들과 접촉에 의해서 감염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전시에 이런 병에 감염된다는 것, 특히 성병은 앞으로 있을 전쟁에 있어서 병사들의 사기와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하인리히 힘러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매독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그런 보고서를 만드는데 이 보고서의 이름이 보그힐트 프로젝트입니다. 하인리히 힘러는 히틀러에게 이 보고서를 올리게 되고 히틀러의 지시로 이 보그힐트 프로젝트는 실행이 됩니다.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독이라는 게 서로 남녀 간에 서로의 이렇게 잘못이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접촉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당시 히틀러는 이 매독이라는 성병이 독일 병사들은 전혀 잘못이 없고 온전하게 파리의 매춘 부대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을 포함해서 점령지의 많은 사람들은 솔직히 자기 독일군들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 독일군들은 좀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열등한 존재들 매춘부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존재들하고 몸을 썩는 것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인조인간을 만드는 계획, 바로 리얼돌을 만들자고 생각을 했는 겁니다. 이 보그힐트 프로젝트, 리얼돌 제작이죠. 여기에 첫 번째 과제는 병사들의 성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어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크기여야 했으며, 세 번째는 외형이 이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병사들에게 기본적인 외형, 금발에 푸른 눈동자를 한 기본적인 형태는 제공을 하고 이 자신들의 병사들의 와이프나 여자친구나 아니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자의 외모를 모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모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했고요. 뒤에서 전문 디자이너가 고용이 되어서 이미 이 리얼돌의 외모가 되어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이 리얼돌의 모델로 점 찍은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당시 헝가리에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미녀 배우 케테 폰 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리얼돌 제작 프로젝트의 디자인을 맡은 담당자가 케테 폰 낙이 배우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리얼돌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주문 제작을 하기 위해서 모델이 될 사람한테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특정 모델을 본떠 만드는 주문 제작에 대해서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누군가를 본떠 만들 생각을 했다는 게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나치 독일군은 어떠한 물건을 만들 때 지금 우리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매우 호평을 받는 역작이 많죠. 예를 들면 군무기 중에서 티거 전차 같은 거 이런 것도 많고 한데 이런 무언가를 시도를 할 때 이 상식을 뒤엎는 발상 이런 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야기가 옆으로 세게 됐는데 다시 리얼돌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헝가리 배우 케테 폰 나기를 모델로 리얼돌을 만들고 싶었던 이 담당 디자이너가 이 배우에게 리얼돌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하게 되죠. 이 에피소드가 재미있는 게 그 당시에도 이래 초상권이라는 게 있었나 봅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리얼돌을 제작할 때 이 배우에게 부탁을 하는 거나 그리고 이 보그힐트 프로젝트의 뒤에서 이 당당히 히틀러가 있는 거죠. 히틀러의 지시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 헝가리 여배우가 거절을 했다는 게 거절을 하고 또 그리고 이 거절했다는 거를 히틀러가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게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조금 이해가 가질 않네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분위기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진행이 되게 됩니다. 뭐 특정 배우나 뭐 모델을 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디자이너가 뭐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런 리얼도를 만들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산을 하는 공장까지 건설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약 50개의 프로토타입 리얼돌이 생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세인트 헬리어에 주둔하고 있던 병사들에게 이 50개의 프로토타입 리얼돌을 나눠주게 되고 테스트 겸으로 사용을 하게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 시대였고요. 병사들은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면서 이제 전투를 수행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실제 크기의 이 인조인간 리얼도를 가지고 다니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또 이렇게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점령지나 파견지에서 무분별한 매춘부들과의 접촉으로 매독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이 리얼도를 만들어지게 됐는데 병사들이 잘 따를 리가 없었겠죠. 이렇게 뭐 여러 여자들을 또 만나고 싶고 했겠죠. 게다가 이 전쟁 중에는 뭐 이렇게 예전에도 뭐 그랬었죠. 뭐 점령지에 가면 뭐 여성이 있으면 뭐 이렇게 강간을 하는 일도 뭐 비일비재했고요. 뭐 이러한 사건들이나 뭐 이런 행태 같은 거를 좀 묵인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살아있지 않은 리얼돌의 중요성을 병사들이 못 느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지금 오늘날은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리얼돌들은 이쁘고 완성도도 뛰어나고 촉감도 괜찮고 그렇지만 당시에는 어느 정도의 퀄리티였을지 뭐 제가 상상은 못 하겠지만 뭐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긴 그렇지만 아마 뭐 불쾌한 골짜기 같은 것도 뭐 충분히 느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이제 1940년도에 구상을 하고 실행을 했는 거죠. 그게 딱 2년이 지난 1942년도에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하인리 힘러가 어떠한 심경의 변화가 왔는지 돌연 보그힐트 프로젝트를 폐기를 하기에 이릅니다. 모든 프로젝트를 종료하고 이제 폐기를 했지만 그 연구 자료와 공장은 3년간이나 잘 보존이 되었습니다. 3년간 잘 보존이 되었지만 1945년도에 이제 연합군의 대대적인 공습, 유명한 공습 있죠. 드레스덴 공습이라고, 이 공습으로 이 보그힐트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그 이제 당시에 공장이 있던 곳과 이제 연구 자료가 있던 곳에 굉장히 이제 대대적인 공습을 받게 되고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소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까지 잘 보존이 되어 있었으면 당시에 이제 그때 당시에 리얼돌이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을 거고요. 지금 우리에게 이제 많은 연구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리얼돌에 있어서 이렇게 힘러의 기획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히틀러의 지시로 이 병사들을 매독에서부터 지키기 위해 50개의 리얼돌을 만들어낸 사실이 역사 속으로 완전히 묻혀버릴 뻔했지만 후에 당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독일의 조각가 아르투르 링크라는 사람의 증언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증언을 바탕으로 그레임 도널드라는 사람이 무솔리니의 이발사라는 책에 이 내용을 싣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드레스덴 공습이 일어나던 1945년도 그 당시에 같은 해에 이제 요 배경을 미국으로 이제 옮겨가겠습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이 남편의 이름은 엘리엇 핸들러고 이제 아내의 이름은 루스 핸들러라는 이제 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부 자택 차고에서 마텔이라는 이름의 장난감 제조 회사를 차려가지고 남편은 제조를 담당하고 아내는 판매를 하면서 지내다가 당시에 어린 딸 이제 바바라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이제 퇴근을 하고 돌아오니까 종이로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고 인형을 만들겠노라고 이제 두 부부가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1956년도 약 한 11년이 지났는 거죠. 56년도에 이 부부가 독일에 방문을 하게 되고 우연히 아주 이쁜 릴리라는 이름의 인형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 인형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 부부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인형을 제작하게 되는데
이 인형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말로 유명한 인형 있죠. 바로 바비 인형입니다. 공식적으로 첫 출시가 되었는 게 1959년도입니다. 자, 여기서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쪽 의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저는 한쪽에서는 56년도에 핸들러 부부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일에 방문해 릴리라는 인형을 구입을 했고, 이게 그때 당시에 히틀러의 지시로 만들어진 리얼돌이었는데 부부는 전혀 그 리얼돌이라는 자체를 전혀 몰랐고, 그리고 이제 바비 인형으로 만든 거죠. 그 내용을 무솔리니의 이발사라는 책의 저자 그레임 도널드가 이제 책에다가 저술을 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견은 56년도에 핸들러 부부가 스위스 루체른에 방문을 했는데 독일제 인형을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 인형의 이름이 릴리였고 외형은 핸들러 부부가 만들어낸 바비 인형과 비슷했다라고 합니다. 요게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의 바비 인형과. 그리고 이 주장이 흔히 이제 바비 인형의 탄생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자, 오늘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지시로 병사들을 매독에서부터 지키기 위해서 리얼돌을 만들었다는 내용과 그 리얼돌이 후에 인형의 역사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바비 인형의 탄생의 시초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독일 조각가의 증언으로 그레임 도널드라는 작가의 책 무솔리니의 이발사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바비 인형을 좋아하면서 리얼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바비 인형의 탄생의 시초는 리얼돌이야 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증언과 책에 담긴 내용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